저는 지금 KBS 기자로 26년 차 기자고 지금 네. 현재 맡고 있는 거는 이제 그 보도본부에서 시사 제작 일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주로 그 외교안보하고 그다음에 국내 정치 쪽을 주로 했었는데 머니올라의 경제 유튜브를 하면서 한 1년 반 정도를 경제 쪽에 굉장히 좀 그 집중적으로 좀 빠져 있는 좀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바탕이 돼가지고 제가 기존에 했었던 이제 외교안보와 또 경제 이 경험을 가지고선 쓴 책이 이제 부의 설계라는 책입니다. 베이징 특파원도 이제 했었고 그 외교부 출입도 했었고 또 북한부 담당도 하고 그쪽으로 했고 네, 또 이제 국내 정치에서 이제 그 국회 쪽 출입도 하면서 그 국회 반장까지 이제 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 디지털 미디어국 쪽으로 제가 이제 옮겨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대학원도 다니면서 네. 그래서 디지털 쪽에 좀 이렇게 눈을 떠서 한번 유튜브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때 이제 경제 쪽이 아무래도 좀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코로나 직후에 그래서 이제 경제 유튜브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정말 수많은 그 강호의 고수들, 강호의 고수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머니올라에 출연하셨던 한 100명 넘는 그런 분들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아, 이분들의 역량이 각각 분야로 쭉 있지 않습니까? 뭐 주식, 부동산, 연금, 뭐 건강보험 해가지고 쭉 다양한데 아, 이거를 하나를 이렇게 모아서 한 개인이 어떻게 부를 좀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쓴 책이 부의 설계입니다. 네. 그 정치와 경제가 실제로 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엮여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외교안보 할 때 항상 그렇게 가장 큰 틀로 볼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거든요. 그런데 그 외교안보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힘겨루기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어떤 정치적인 이슈, 그다음에 뭐 이제 선거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경제가 들어가니까 다 옛날에 설명이 안 됐던 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그 과거에 이제 미국이 쭉 강대국을 유지하다가 그 일본이 거의 미국을 거의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미국이 치면서 일본이 주저앉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쭉 성장해오는 과정에서 전체 GDP 한 70%까지는 미국이 이제 용납을 하다가 아, 더 이상 하면은 우리가 당하겠구나 하니까 여기서 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또 치는 거고 예, 그게 다 맞물려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가 진짜 이걸 같이 보게 되는 같이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책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개인의 차원에서 부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그 시장의 외부적인 환경 그렇죠. 그런 거를 또 많이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책에서 제가 조금 이제 딱 눈에 확 들어갔던 게 좀 딱 구체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부터 질문하는 게 좋습니다. 그 노후에 그 월 500만 원을 벌 수 있는 그 부분이 확 와닿더라고요. 혹시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제가 가장 이번에 책에 중시했던 게 그 부분인데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사실 저도 뭐 직장 생활 지금 26년 하고 있지만은 잘 몰랐던 부분인데 그 보통 이제 전쟁에서 전쟁 영화들 봐도 그렇고요. 저걸 갖다 공격하려고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성을 갖다가 단단하게 쫙 계속 쌓아놓거나 성체를 쌓아놓거나 하잖아요. 그 이유가 가서 혹시 내가 거기서 전투에 지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나를 보호해야 될 그런 안전한 피난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연금이 똑같은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투자라는 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안전한 성체를 만들어 놔야 된다. 그게 바로 연금인데 그 제가 3층 연금이라고 한 게 그 국민연금 이렇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그다음에 직장 다니면은 들어오는 퇴직금 퇴직연금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개인연금 요 세 개를만 잘 해놓더라도 노후에 월 한 4,500은 들어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좀 약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저 같은 경우가 제가 27살부터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그 60세 이제 은퇴한다고 보면은 33년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 같은 경우도 국민연금을 나중에 65세부터
한 200만 원 정도 이제 받아요. 네. 그럼 제 와이프는 저 가정주부인데 또 국민연금에 또 임의가입제라는 게 있어요. 만 18세부터 직장 안 하더라도 자기가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한 80만 원 정도 이제 수령하게끔 해놓고, 그럼 벌써 280만 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제도가 아니고 퇴직금으로 돼 있는데, 과거에 회사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회사가 망하면은 그건 못 받아요. 근데 뭐 KBS는. 네, 저희는 뭐 망할 염려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퇴직연금으로 이제 들어놓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한 33년 정도 이제 하면은 뭐 한 3억 정도 된다고 생각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33년 정도 만약 퇴직연금을 드린다고 하면 한 3억 정도 생각하면 되나요? 뭐 최대치로 해서. 그렇구나.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그렇게 3억이 있다. 그러니까 어디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로만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걸 연금 형태로 받게 되면은 세금을 최소한으로 떼게 돼 있어요. 그냥 그걸 일시불로 제가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15% 넘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걸 연금 형태로 받게 되면은 30%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연금저축은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그게 1년에 400만 원까지 들 수가 있는데 연말에 연말공제 정산할 때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네. 그거하고 그 다음에 IRP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해서 700만 원까지 1년에 부면은 세액공제가 한 100만 원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걸 나중에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받게 되면은 또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네. 자, 거기서 그러면은 1년에 7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30년을 한다. 그럼 2억 1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냥 다른 데 투자 안 하고 그냥 그거만 하더라도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다 합치면 500만 원 되겠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거까지가 이제 기본 설계인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이거는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 뭐 펀드를 할 수 있고 뭐 ETF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비교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ETF라든가 뭐 이렇게 투자를 해놓으면은 적어도 지금 원금보다는 상당히 불어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원리로 해서 이제 구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저자님, 그게 되게 가장 기본적인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제 사회 초년생이 이렇게 뭔가 시작을 만약 한다고 했을 때 27살, 그럼 뭐 급여가 한 300만 원 예. 정도로 시작을 할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간에 목돈도 나가잖아요. 예. 막 집도 사야 되고, 예. 또 결혼도 하고, 예. 애들도 키우다 보면.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액수를 이제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9만 원부터 40한 6만 원까지 다양한 편차가 있는데 국민연금은 가장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민연금이요? 예. 어떤 구조로 설계됐을까요,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요, 네. 수입이 적은 사람들한테 유리하게끔 그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평균 급여를 한 254만 원 정도로 보고 그보다 낮은 사람들은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뭐 한 10만 원, 매달 10만 원 붙는 사람과 한 40만 원 붙는 사람이 있으면은 10만 원 붙는 사람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네. 비율로 봤을 때 그렇게 구조가 돼 있으니까 자, 국민연금도 자기 수준에 맞게 들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은 이제 어차피 회사에서 매달 주니까 그거를 그건 찾아서 쓰면 그건 손해입니다. 그건 그냥 무조건 연금 형태로 놔두면 되고. 그 다음에 개인연금 같은 경우도 연 700만 원이기 때문에 그건 최소한이니까 그거는 그냥 유지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돈 가지고선 쓸 수 있도록 설계를 자기가 해야겠죠, 아무래도. 예. 그럼 기자님께서 26년 동안 이렇게 KBS 기자 생활을 해오시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겪으시면서 예. 그 사이클도 보시고 예. 주변에서 좀 이제 자산도 모은 친구도 보고 자산도 잃은 친구들도 보고 막 그랬을 것 같으신데요. 예. 좀 공통적인 특징 같은 게 좀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를 나름대로 좀 이제 얻은 친구들의 이제 보면은 아파트를 좀 미리부터 샀던 친구 이런 친구들은 많이 벌었죠. 그리고 주식 투자로 했을 경우에는
좀 소수예요. 소수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결국 집 아닙니까? 그래요. 전 국민의 평균 자산의 한 70%가 집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뭐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게 이제 하나의 부의 공식이었는데, 저는 그 흐름이 이제 좀 주식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주변에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젊었을 때부터 그 부동산에 눈을 떠서 집을 빨리 소유한 사람들, 그리고 그거를 적절하게 뭐 재건축을 뭐 샀다거나 적절하게 옮겼던 사람들이 아무튼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그 자녀에게 경제 교육을 만약 시킨다고 했을 때요. 그 학교에서 하는 공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또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 공부가 또 요즘에 많이 부각이 됐고, 이 두 가지를 만약 비교한다고 했을 때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도 이제 저희 애가 그 고등학교 때 경제 쪽을 갖다가 이제 그 선택을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교과서를 봤는데, 교과서가 이 뭐라고 그럴까, 부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옛날 그냥 원론적인 내용밖에 없고, 실제로 그 자녀한테 교육을 시키려면은 여기 우리 서점에 많이 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책들을 통해서 실전 교육을 시키는 게 더 맞고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 같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돈을 줘서 네가 한번 투자를 해봐라. 가장 좋은 공부는요, 자기가 소액이나마 투자를 해서 거기서 실패도 겪어보고, 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좀 방향 전환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나중에 나이 들어서 보통 하기 때문에 실패를 많이 하는데, 젊었을 때부터 하면은 굉장히 성공할 확률이 높죠. 그럼 중고등학교 이런 자녀들도 좀 데리고 막 부동산 임장도 가고 주식 투자 계좌도 열어가지고 용돈도 넣어보고. 그렇죠. 너무 이르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중학생은 너무 좀 이른 것 같고요. 뭐 고등학생 정도부터는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애들 2명 이렇게 성장해 오는 걸 보니까 대신 이제 계속 이제 부모하고 대화를 해야겠죠. 애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봤을 때 적어도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거는 그렇다, 아니면 방향이 이럴 것 같다, 너가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니 정도는 해줘야겠죠. 저도 그래서 이 머니올라 하기 전에는 그런 경제에 대해서 질문 들어오고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걸 하면서 저도 책도 이제 정리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이해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특히 저희 둘째가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뭐 본인이 책도 사가지고서 읽어보면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고 하는데,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답변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은 좋더라고요. 그러면은 전혜님께서 이제 정치나 이제 예전 이렇게 경제 방송을 좀 위주로 하시기 전에는 그래도 20년 동안 그 기자라는 본업에 굉장히 충실하시고, 또 그 베이징 특파원으로 쓰촨성 지진 참혹한 현장에도 가시고, 그러니까 그런 본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본업과 이런 투자를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좀 비중을 가져가면 좋을지. 그러니까 전업 투자는 저는 사실 좀 반대하고 싶은 게, 그러면은 아예 거기 이제 좀 뭐라고 그럴까, 투자라는 거리를 뒀을 때 오히려 돈을 벌 확률이 높고요. 내가 거기에 약간 매몰이 된다고 그럴까, 그러면은 판단을 좀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고 전문가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면서 투자는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약간 좀 우량주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사놓고 그냥 기다리면 되죠. 대신 여윳돈으로. 빚내서 하는 건 절대로 반대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제가 금융 문맹이라는 거를 빨리 탈출했으면, 경제 마인드가 빨리 있었으면은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002년도에 제주도 근무를 했어요. 제주도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2006년부터 9년까지 베이징 근무를 했습니다. 이 두 지역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게요. 제주도 땅값 엄청나게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근무했을 때는 그냥
그때는 중국인 관광객이 없었고 일본 관광객들만 이제 올 때였는데 그때는 그런 투자라는 개념을 제가 생각을 못했고 그런데 아무튼 전 이제 제주도를 1년은 살아봤기 때문에 제주도가 얼마나 청정 지역이고 좀 좋은 지역인지 제가 알잖아요. 그리고선 제가 이제 베이징 특파원을 갔어요. 베이징은 혹시 저 중국 동북지방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 그 미세먼지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냥 제가 이렇게 엄마이크 딱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제 오디오가 안 들리면 저거는 날씨 리포트인가? 저는 저 중국 정치를 갖다가 이제 엄마이크 하고 있는데 배경이 뿌예요. 예. 근데 그때 제가 든 생각이 중국 사람들이 이쪽 해안가, 그러니까 베이징이라든가 이쪽 내륙 지역에서 이렇게 그 공기 오염이 심하면은 이 사람들이 여행지를 가려면은 선호하는 지역이 청정 제주도겠구나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의 그 가능성이 보였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동산이 막 굉장히 올랐지만 개발 시대에 중국 마찬가지로 그 한창 그때가 성장할 때였거든요. 그렇다면은 예상을 어차피 중국 부동산도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으면 경제 마인드가 있었으면은 그때 거기에 살 수 있었겠죠. 예. 근데 다 놓쳤어요. 그 경제 마인드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경험치가 쌓인 것 같아요. 그 외환 위기 때 제가 이제 입사 1년 차였는데 그때 다들 나라가 망할 것 같이 막 주가도 폭락하고 환율을 막 엄청나게 환율이 그때 2,000원까지 갔거든요. 그다음에 주가는 뭐 몇백 원까지 떨어지고 막 이랬는데 그때 다시 또 회복하면서 그때 투자했던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다음에 또 10년 후에 미국의 금융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서프라임. 그때도 막 폭락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 또 용감하게 투자했던 분들이 돈을 벌었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 막 주가가 폭락하고 막 흔들리고 그랬지만은 역시 옛날 경험치를 가진 사람들이 역시 또 오르겠지 해가지고선 또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은 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저는 이제 그때도 놓쳤죠. 코로나 때 몰랐으니까. 근데 그런 경험치들이 쌓이고 그 다음에 또 엄청난 돈이 풀리고 하는 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돈을 갖다 벌어야겠구나.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갖다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경제 유튜브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진짜 그 강호의 고수님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사이트 있는 내용을 다 일반인들이 체득을 해서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만약에 그 유튜브 같은 그런 신생 미디어들이 나오기 전에는 그런 강호의 고수들이 등장하지 않았던 거죠. 드러나지 않았던 거죠. 예, 저는 그래서 유튜브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실제로 그 KBS면은 약간 이제 전통적인 미디어의 최강자잖아요. 예. 그런 걸 느끼세요? 그렇죠. 왜냐면은 뭐 단적으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라든가 구독자 수, 거기에 뭐 좋아요, 클릭, 댓글들 이런 게 바로바로 딱 평가가 되잖아요. 아주 냉정하잖아요. 예. KBS는 안 그런가요? 그 공중파 시스템. 공중파 시스템은 시청률이 나오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디지털 플랫폼 같은 그런 즉각적인 그런 반응이 금방 나오지는 않죠. 예. 시간이 좀 걸리죠.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이제 그쪽으로 빅데이터를 구축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쪽 시장이 훨씬 더 냉정한 것 같아요. 어떤 시장이요? 그러니까 이쪽 디지털 플랫폼 시장이. 예. 그러니까 하다가 바로 뭐 구독자라든가 조회수 없으면은 바로 이제 소멸되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다른 방향을 바로 적용해가지고선 그 활로를 찾는 유튜브들은 또 다시 또 더 성장을 하고. 예. 그 대중들의 그런 약간 선택이 좀 더 냉정해지고. 네. 결국은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방송도 그렇고, 지금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다음에 뭐 기업들의 판매 이런 것도 결국은 소비자가 뭘 원하느냐, 수요자가 뭘 원하느냐를 캐치해서 파악해서 거기에 가장 최적의 그런 상품을 제공하는 쪽은 성공을 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은 그냥 도태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앞서서 IMF, 서브프라임, 코로나 이렇게 세 가지 큰 사이클을 얘기해 주셨는데 예. 그러시면서 이제 정말 또 그 경제가 어떻게 변하고 부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보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럼 현재 좀 시점에서 좀 여쭙고 싶은 게
이제 부동산 얘기도 해주셨으니까 예. 요즘 부동산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제 견해도 있지만은 그 어떤 전문가들 견해까지 다 종합을 한번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워낙 많이 몇 년 동안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오르면은 또 떨어지는 구간도 있고 다시 또 이제 에너지를 축적해서 다시 오르고 대신 이제 경제가 그만큼 뒷받침을 해줘야 되거든요, 경기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 부동산은 일단 정책이면서 때때로 이제 신고가가 나오는 그런 현상인 것 같고요. 대신 상승률이 좀 둔화됐다. 이렇게 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큰 상승보다는 예, 좀 하락은 아니지만. 아직은 아니죠. 아니지만. 예.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아, 그 제가 가장 주목하는 거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에 의해서 양적 긴축을 만약에 하잖아요. 그럼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그건 충격이 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주식도 좀 출렁이겠고 부동산도 그 나름대로는 일정 수준 하락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대신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도 공급량이 굉장히 적어가지고 당분간은 유지될 거라는 게 전문가들도 예상이더라고요. 그 과거에 IMF나 서브프라임 이럴 때요. 네. 집값이 진짜 많이 빠지는 거는 많이 빠졌나요? 외환위기 때는 좀 많이 빠졌고요. 그 금융위기 때는 그때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게 끝난 다음에 한 2010년, 2012년 그때가 좀 가격이 한 30%까지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주식은 잘 모르지만 집은 그래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쭉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대신 빠졌더라도 다시 올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986년에 그때 이제 중학생이죠. 중학교 3학년일 때인데 그때가 개포동의 34평 아파트가 3,5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게 그 로얄 엑스큐라고 1500cc짜리 자동차가 있었는데 대구차에서 만든 거. 그게 1,500만 원이었거든요. 진짜요? 예. 집값과 자동차 값이 그렇게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네요. 근데 와. 개포동 지금 34평 보면은 30억이 넘거든요. 차는 1500cc 지금 보면 한 2천, 3천만 원 정도 하고. 예.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은 그 부동산, 특히 집이라는 거, 집 중에서도 아파트, 이게 우리나라 사회에서 얼마만큼 이게 그 상승률이 쭉 꾸준히 올라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거의 그러면 지금 100배 올랐네요. 3천만 원이면 3,500에서 그러니까 한 86배, 87배 정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장기간으로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중간에 이제 오른 상태에서 한 20, 30% 떨어졌다가 또 다시 또 이제 오르고 그렇게 된 거죠. 그때 떨어질 때요. 네. 진짜 분위기가 지금도 잘 상상은 안 가거든요. 사람들이 막 지금도 거래가 안 된다고는 하지만 그 진짜 집을 보지도 않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안 사고.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진짜 보이나요? 그러니까 부동산, 주식 다 똑같은 거예요. 자산이라는 거는요.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안 사요. 근데 이게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근데 또 오르면은 또 그때 사람들이 몰려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은 제가 집을 이제 기존에 있던 걸 팔고 다른 걸로 이제 옮기려고 보러 다니는데 다 계약하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취소해요. 안 팔겠대. 더 오르니까.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상승 국면이죠.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 집을 팔고 내놨어요. 근데 아무도 보러 안 와요. 그러면 이제 하락 국면인 거죠. 예. 그게 딱 심리가 다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게 좀 폭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약간 일시적일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좀 지나면 하락으로 들어갈까요? 일정 부분 조정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이게 그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뭐 특히 부동산이 많이 떨어졌던 사례가 일본하고 그 금융위기 때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때 공통적인 현상이 막 집을 사요. 뭐 빚을 내 가지고 막 사요. 그러면은 이 가격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더 사줘야지 올라가는데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으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대신 우리가 지금 그런 나라들하고 이제 다른 거는
그 담보대출 규모가 그런 나라들보다 그 당시보다는 상당히 적죠. 우린 규제를 하니까. 그 지금 이제 간혹가다 신고가 나오는 거는 그 15억 이상은 아예 대출이 안 되니까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현금으로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집들은 진짜 빠져도 뭐 팔질 않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폭락을 하는 나라들의 공통적인 거는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여러 채를 사서 빚을 내서 막 했을 경우인데 지금 우리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를 보면은 똘똘한 한 채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최악의 상황에도 내가 그냥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 되잖아요. 한 채니까. 그러면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이라는 게 그러면 만약에 아직 무주택자라고 한다면은 예. 지금 시점에서는 좀 어떤 선택을 좀 하면 좋을까요? 제 책에도 뭐 했지만은 집 한 채는 그 일반인들은 가지고 있는 게 낫다. 왜냐하면은 그냥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 뭐 대통령, 국회의장, 저 대법원장, 그다음에 뭐 국무총리, 그리고 뭐 이렇게 고위 관료들, 그다음 국회의원 300명, 이렇게 그 매년 재산 공개를 하는데 대부분 다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가장 그래도 지도층 인사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집 한 채는 갖고 있는 게 이런 인플레이션 사회에서 안전한 것이 아닌가. 그 책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예.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 자기가 여력이 안 되는데 뭐 너무 빚을 갖다 많이 내서 산다. 이거는 보통 영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반대. 예, 그거는 왜냐면은 집값이 어느 정도 하락했을 때 자기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이자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여력이 되는 한해에서는 일단은 가격이 뭐 하락하는 것도 각오하고 해서 하게 되면은 갖고 있는 게 낫죠.